이게 단순한 발열 이슈라면 무조건 HBM을 쌓는 과정에서의 그 공정상의 문제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력 소모까지 같이 물려 들어가게 되면은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두세 가지 다른 요소들도 생각할 수가 있게 돼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전력 이슈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질문인데요. 삼성의 HBM, 그냥 HBM이 아니라 엔비디아 향. 네. 과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먼저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정확한 이런 어느 고객 같은 어떤 제품을 납품하고 이런 거를 외부에 잘 공개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재밌는 게 삼성전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HBM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거든요. 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다른 고객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유독 엔비디아에만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왜 엔비디아만 더 기준이 까다로운 거냐?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AMD나 인텔이나 최근에 이제 발표한 AI 칩들은 굉장히 고성능 칩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뭐 주장으로는 엔비디아보다 성능은 더 높고 전력 소모는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격도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아마 삼성전자가 그 이전에 납품했던 제품들은 그 고성능 칩을 대항한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조금은 성능이 떨어지는 칩에 맞는 아마 메모리, HBM 메모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도 4세대나 5세대가 아니면 3세대나 2세대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4세대, 5세대와는 다른 기준이고 성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건 지금 처음부터 4세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세대까지는 잘 만들었지만 4세대, 5세대에서는 아직까지 양산 수준까지 가기에 조금 준비가 덜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네. 이제 또 하나는 동일한 4세대도 이미 납품을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발표한 걸 제외한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회사들의 AI 칩들은 성능이 H100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호퍼 아키텍처의 제품들하고 비교해보면 성능이 조금은 좀 떨어지는 제품들. 그러다 보면 엔비디아 거는 조금 더 고성능이다 보니까 연산 속도도 더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량이 오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전력이나 발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치들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의 납품을 했지만 엔비디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대가 좀 더 나중 세대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하나가 있기도 하고 좀 더 고성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기준장이 좀 더 하드한 조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거기에는 대비가 조금 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2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발열, 그다음에 전력 소비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됐고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는 앞으로 더 고성능이 되려면 자신들의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이걸 지키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왜 지적이 됐고 어떤 흐름인지를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 칩을 납품했는데 HBM 열이 뜨거우면 못 쓸 거잖아요. 그 칩 전체를.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 로이터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구체적으로 퀄리티 테스트 못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납품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온갖 축축과 가설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얘기는 정확한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제3자가 알 수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당사자들, 개발자들이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제3자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로이터에서 기사가 나면서 이제 발열 이슈하고 전력 소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비슷한 기사가 국내 작은 미디어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는 이거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이제 로이터라는 네임드가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그런지 로이터에서 그 기사 나오니까 이게 거의 사실인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서 아무런 보도를 낸 적이 없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테스트가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어떤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건지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로이터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게 사실화가 돼버려요. 사실같이 네.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로이터의 원본 기사를 읽어봤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신뢰성을 그렇게 부여하기가 높진 않았어요. 그 기사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누가 이것을 인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조사했다 이거예요. 네, 그냥 내가 조사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도 네. 아니고 3명 네. 정도의 네. 확인해 줄 수 없는 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제보에 의하면 정도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삼성전자 내부자의 제보라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겠는데 그런 걸 밝히진 않았어요. 못 밝히겠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이타도 그냥 매체가 갖고 있는 이름값이 다르다라는 거 외에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고 그냥 추측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팩트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기에는 조금은 우려사항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그 외에 다른 제기되는 다른 원인에 대한 없으니까. 구체적인 게 그렇죠. 없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만약에 발열과 전력 소모가 정말 그 원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됐던 그렇죠. 것 같고요. 결국 사실 저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답변이고 만약에 로이터의 그 매체가 주장했던 뭐 주장이라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파악했던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이슈인 거냐라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추측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열과 전력 소모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맞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지 네.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몇 가지 예상되는 것들은 만약에 이게 발열 이슈로부터 일단 접근해 볼게요. 발열 이슈를 생각해 보면 칩 자체 발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HBM이라는 게 8개 혹은 12개의 GDR, 그래픽 DDR 칩을 지금 적층으로 쌓아놓은 거다 보니까 적층하는 과정 속에서 패키징이죠. 일종의 패키징하는 공정상의 이슈로서 발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건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근데 지금은 패키징이라고 다들 얘기는 사실 하거든요. 하이닉스 방식이 패키징이 더 쉽고 여기는 필름 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박사님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거를. 그 사실은 뭐 정확한 네.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왜냐면은 전력 소모 이슈가 같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네. 만약에 단순한 패키징 이슈라면 단일 칩 하나하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력 소모라는 이슈가 과연 문제가 없는 칩을 8개를 쌓는 과정의 패키징 방식 때문에 발열 문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네. 적층하는 과정 속에 네. 어떤 네. 머티리얼을 쓰는지하고 네. 보이드라든지 접점이 네. 제대로 됐느냐 이슈가 되는데 전력 소모 문제는 사실 조금 다르거든요. 결국에는 발열 이슈는 도선체가 아니라 비전도체, 그러니까 그것을 인슐레이션 하기 위한 물질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인데 전력 소모는 사실 다른 이슈잖아요. 전력 소모는 배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력 소모량이기 설계가 문제가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나요? 되면은 아. 그냥 비도체인 부분의 문제가 아닐 수도 네. 있다라는 얘기는 예상될 수 있는 거는 칩 자체 설계 문제도 그러니까요. 하나 될 수 있고 또 네. 하나는 칩 설계는 잘 됐는데 관통형 전극을 쓰잖아요. TSV를. 근데 그 전극을 굉장히 뭐 깊게 뚫어야 되는데 그 안에 만약에 보이드가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층과 층사를 연결할 때 얼라인이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네. 하게 되면 저항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저항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력 소모가 커지겠죠. 동일한 회로에서도. 그래서 이게 단순한 발열 이슈라면 무조건 HBM을 쌓는 과정에서의 그 공정상의 문제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그 부분에서 그냥 다른 공정을 쓰고 있잖아요. 하죠. 그래서 MR 버프 방식을 쓰는 네. SK 하이닉스가 있고 TC 그다음에 NCF 방식으로 쓰는 네. 삼성전자가 두 개 완전히 틀리니까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력 소모까지 같이 물려 들어가게 되면은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네. 두세 가지 다른 네, 요소들을 네, 네. 생각할 수가 있게 돼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전력 이슈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한두 주에 해결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네. 온라인의 이슈뿐만 아니라 설계상의 이슈도 될 수 있는 거고 문제. 설계 문제라면 threshold 볼티지를 바꿔봐야 네.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스 드레인의 영역을 만들 때 농도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열처리 문제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새로운 라트를 다시 돌려야 되면 최소한 2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슈까지 맞물리면 굉장히 좀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단순한 HBM 패키징에서 발생하는 이슈라면 생각보다 빠르게 잡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네. 물론 이거를 이렇게 MR 머프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공정 레시피상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빨리 잡힐 수도 있는 이슈가 있어서 이게 과연 상반기 안에 해결될 것이냐, 3분기로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HBM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SK 하이닉스와 같은 방식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별로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근데 그냥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삼성전자 본인들 필름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레시피를 잘 튜닝해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열 문제 같은 경우를 발열이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면 보이드가 있거나 접점이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이게 완벽하게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압력과 열을 가하면서 붙여주는데 그때 압력이 균일하게 걸리지 않는 부분 이런 이제 수평을 맞추는 부분과 이런 뭐 레시피의 문제일 수 있고 보이드 발생 부분은 열이 골고루 균일하게 걸리지 않아서 완전히 액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일정 부분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잘만 튜닝을 하면 원래 방식과 장비를 그대로 쓰면서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 50% 정도. 근데 아무리 레시피를 베스트로 튜닝하더라도 안 된다. 그래서 공정자재 바꾸는 장비를 다른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데 반반의 확률인 걸 보는 왜냐 제3자 입장에서는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자라면 숏텀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후자라면 롱텀으로 해결이 솔루션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그리고 어제도 이걸 질문을 드렸었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이제 박사님이 나오셔서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삼성전자나 어떤 교수님들의 주장은 전자의 이 방식이 가운데 필름을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을 앞으로 더 많이 키울수록 훨씬 유리한 방식이어서 이걸 쓴다라는 주장이고요. 똑같은 기사에서 또는 다른 기사에서 SK하이닉스 입장은 그런 거 전혀 없다. 우리 방식이 더 쉬운 방식이고 몇 단이 쌓인다고 해도 전혀 그런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게 전자는 이게 좋아서 그걸 쓰는 것 같고 하이닉스는 아닌 것 같은데 박사님은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으세요? 그거는 사실은 네. 양쪽 다 이제 본인들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아마도 12단까지는 네. 둘 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10단 다음 내년까지 괜찮네요. 16단은 네. 아무도 아직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과연 네. 16단이 되게 되면 오히려 필름 방식이 더 탄탄하게 아파트를 쌓는 방식이기 들어가니까, 때문에 되는데 네. 16단쯤 되면은 이게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럼요. 중간에 뭐 온라인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하이닉스 방식이라는 거는 일단 층을 다 가간소를 해놓고 네. 그 안에 액체로 채워넣는 방식이잖아요. 네. 살짝만 눌러놓고 예. 그러다 보면 단이 8단, 12단은 문제가 없는데 고층 건물이 되다 보면 네. 그게 안정에 밑에서 지탱이 일도 될 수 바뀌면 있느냐 이렇게 많이 그 안에 바뀌니까. 필링 대신 네. 비어 있는 건데 삼성전자는 한 층마다 빽빽하게 채우고 가니까 우리는 아무리 높이 쌓아도 문제가 없다 이 차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 12단까지는 하이닉스도 거의 개발이 끝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미 사실은 밝혀진 건데 네. 16단은 아직 양사 아무도 시도를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로드맵상에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16단에서 과연 하이닉스 방식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방식이 좀 더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려면 고층으로 가면은 하이닉스 방식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기할 수 주장을 해야 있는 되는 거고 거고, 네. 하이닉스는 본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렇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16단 개발이 양산 단계까지 가봐야지 양측의 주장 중에 누가 맞는지 알 수 있는데 네. 단순히 공정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말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교수님들도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막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예측이라는 게 정확한 로직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리학적으로 해서 미케니컬리 이 정도 하중이 걸리면은 현재 그런 필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단까지 할 수 있느냐. 근데 점점 칩 하나가 또 두께가 얇아지면서 하중이 줄어드는 효과도 네.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솔더링이라든지 본딩으로 일단은 가건축물을 형성할 때 그 기술이 좋아지게 되면은 탄탄하게 이제 기중을 이제 필러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그렇겠죠. 좀 더 16단, 24단이 되도록 지탱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지. 우리는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가니까 괜찮다라는 게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그렇죠. 생각인 거라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거다 아니다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 최근에 또 이제 오늘장 삼성전자가 3%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젠슨 황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을 하기 앞서서 엔비디아가 지금 삼성의 퀄 테스트에서 어떤 점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부터 여쭤볼까요? 일단은 제가 네. 이제 공급망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왜냐하면 로이터의 기사 나오기 전까지 어떤 얘기가 막 있었느냐 하면 뭐 엔비디아나 TSMC가 일부러 삼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뭐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저는 그건 좀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는 네. 쪽이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HBM을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자기들 더 많은 칩을 팔 수 있는데 못 팔고 있는 상황. 네.
자, 그럼 TSMC 입장에서도 본인들도 더 많이 칩을 만들어 팔면 굉장히 마진이 높은 제품인데 부품 중에 하나에 HBM이 없어가지고 더 많이 만들지 못하는 상황. 여기서 삼성전자가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하면 둘 다 윈윈이거든요. 그렇죠. 굳이 를 삼성전자의 배제할 진입을 필요가? 막을 이유는 그럼요. 엔비디아도 없고 TSMC도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억측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엔비디아도 있고 TSMC도 있고 삼성전자 빨리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는 입장일 거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전체 공급망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위해서 그러면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그럼 테스트를 통과시킬 거냐? 그럼 자기 그럴 제품이 수는 안 없죠. 되죠. 왜냐하면 네. 본인들의 제품에 신뢰도 그럼요. 문제가 그럼요.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기준에 이걸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어. 고객한테 리콜이 들어온 게 없는데 기준을 완화시키는 삼성전자 칩으로 통과시켜서 칩을 만들었을 때 알 수 없잖아요. 그럼요. 어떤 문제가 발생. 그렇기 네. 때문에 결코 그 기준 완화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 삼성전자가 잘해서 빨리 통과해주기 원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기준을 완화해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피현정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네. 젠슨 황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실패는 아니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결국은 전자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다음에 로이터 기사라는 게 너무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까요? 지금 제가 그 영어 인터뷰 내용을 원본을 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블룸버그에도 좀 되게 좀 아사모사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쓰는 반도체에서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용어들에서 fail이라는 말을 사실은 쓰는 건 누구라도 꺼려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고객 입장. 왜냐하면 fail이라고 하면 그 회사의 제품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 입장은 아직은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 중. 왜냐하면은 현재 어떤 요거는 통과했는데 요 수치가 조금 아직 못 미쳐라는 피드백을 줬겠죠. 그러면 어떻게든지 공정을 개선해서 그 수치를 봐서 다른 그 다음 샘플이 올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페일이라고 해버리면 이제 니네는 통과 못했으니까 니네 거는 이제 우리한테 납품 못해야 되기 때문에 페일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썼을 거고, 테스트 중이다는 얘기는 먼저 받았던 샘플은 통과 못했어. 오케이, 빨리 다음 샘플 개선해서 줘봐. 이 과정인 거죠. 이거를 페일이라는 표현을 쓸 거냐, 테스트 중이라고 쓸 거냐. 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미 첫 번째 샘플은 이미 통과 못했다라는 게 맞는 거죠. 통과했으면 벌써 끝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표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표현이라는 거는 페일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그런 뉘앙스가 돼버리니까 사실은 샘플 단위로 보면 이미 페일이 된 거죠. 네. 통과를 못한 거죠. 몇 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너네 이제 끝이 아니라 다음 샘플 빨리 줘인 상황인 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테스트 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입장이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뉘앙스상으로 좋잖아요. 투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샘플을 보낸 건 맞는데 샘플을 보낸 걸 가지고 약간 납품했다는 식으로 언론이 나왔던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웨이퍼가 내년 되면 아마 4.5대 4.5대 마이크론은 없으니까 그 양에 비하면 되게 조금인데, 그냥 금액으로 보면 그래 어느 정도, 왜냐하면 한두 개를 보냈을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걸 갖고 납품이라고 주장했던 거는 완전 틀린 얘기인가요? 아니면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보세요? 업계 통용하는 거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도체 이제 기존의 D램이나 낸드를 했을 때 네. 콜 테스트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는 콜 테스트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CPU 회사인 인텔한테도 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만드는 뭐 HP나 네. 컴팩 같은 네. 곳에도 보여서 최종적으로 작동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한테 샘플을 받아가지고 콜이 통과하는 데부터 몇 개월이 걸리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테스트 샘플 하나를 몇 개월 하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게 아닌 당연히. 거라서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단일 HBM 하나의 성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칩셋, HBM, H백 전체가 돌아가는데 제대로 돌아가는지, 본인이 원하는 만큼 퍼포먼스를 내는지를 통과하는데 이게 몇 개월을 테스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수명 테스트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샘플이 같다라고 그렇죠. 보는 것이 리즈너블하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퀄 테스트라는 게 원래 그 몇 개월 걸리는 이유는 한 번에 딱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게
일단은 CPU랑 호환성을 본 다음에 다시 보드에서 호환성을 또 보고 그래픽카드 보는 이렇게 하니까 몇 개월 걸리지만 지금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인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칩셋에서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AI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을 때까지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몇 개월씩 걸릴 이유는 네. 없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냥 좀 냉정하게 말을 하면 이미 몇 개의 샘플이 갔는데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네. 요걸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 그 퀄이 끝나지 않은 거를 우리는 납품했다 얘기는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네. 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여기와 AMD와 삼성전자 어느 쪽이 승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표도 좀 있던데요. 박사님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박사님. 예. 뭐 다른 방송에서 대표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긴 하죠. 네, 편한 네, 대로 네. 쓰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지금 많은 AI 칩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회사들의 발표 내용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 제품보다 더 성능이 좋으면서도 전력 소모 가격은 뭐 3분의 1, 4, 혹은 절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서 야 그렇게 말하면 엔비디아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느 회사나 본인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때는 항상 좋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100% 우리가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칩을 대항하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은 퍼포먼스와 가격 두 가지만 놓고 보면은 대항할 만한 수준의 오른 칩들이 나올 수 있다. 네. 인텔이 될 수도 있고 AMD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오픈 AI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AI 칩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잠식하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들은 생태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쿠다 생태계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하드웨어인 거죠. H백이나 이런 칩셋은 하드웨어인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 최종 유저들은 AI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엔지니어들은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들은 본인들이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고 추론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픽 칩셋 GPU 언어가 랭귀지 언어가 따로 있고 본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네.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C++이라든지 네. 베이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본인들이 익숙한 프로그래밍의 언어가 있는데 GPU 언어가 있는데 GPU 언어를 또 공부해서 이걸로 프로그래밍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쿠다는 뭐냐 하면 니네들이 잘 쓰는 일반적인 유니버설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면 이걸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네. GPU 언어로. 얼마나 편해요. 네. 다시 말해서 내가 우리 휴대폰에다가 한글로 치면 여기서 중국어로 변환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외국 여행할 때 편한 이런 생태계가 바로 쿠다 생태계인데 다른 칩셋 쓰면 퍼포먼스 하드웨어는 좋은데 네. 내가 그러면은 얘네들이 새롭게 주는 이걸 또 랭귀지를 기계어를 공부해가지고 배울 순 없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기 네. 때문에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이 생태계를 쉽게 점유하기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당분간 1, 2년 동안은 엔비디아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몇몇 매체에 나와서 자신 있게 길게 보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지금의 더블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 네. 약 금리가 2%까지 내려가는 시점에서 실적이 받치두면 시가총액 2배라고 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메모리가 반도체 시장이 사실 전부 다니까 HBM이 좀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좋아진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HBM이 어떻게 메모리를 좀 바꿀 거고 그리고 그 HBM 다음에 뭐 이상한 메모리 있다고 또 한번 한때 테마가 됐었거든요. 그런 쪽에 약간 기술적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차세대 부분은 뭐 HBM만 하더라도 차세대, 차차세대가 그렇죠. 계속 이제 나타날 거기 DDR도 때문에 아직도 차세대가 있는데요. 뭐. GDDR도 지금 뭐 아마 메인이 5 정도일 것 그럼요. 같은데 이미 6가 등장했고 그럼요. 7도 로드맵상에 있어서 차세대라는 건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으로 바뀌는 걸 차세대라 구분할 건지 네. 아니면 지금의 뭐 아키텍처를 유지하면서 성능이 좋아진 걸 차세대라고 할 건지에 따라서 설명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마도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그냥 6, 7 수정을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뭔가 전혀 다른 게 등장할 수 그래야 있을 새로운 거냐. 종목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주식으로. HBM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기존에는 메모리 업체는 메모리 칩 단일 칩만을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패키지 기술이 약하고 우리가 비메모리 쪽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약한데 빠르게 캐치업할 만한 뭔가 그런 도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HBM이라는 거는 여전히 메모리 칩셋이긴 하지만 패키지 영역을 같이 아울러서 가게 되는 네. 영역이라서 기존의 단일 칩만 만들던 칩 메이커들이 이제는 패키지 영역까지도 갔다. 그다음 그걸까지 요구하게 된다. 최종 고객들이. 그런 면에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메모리만 했을 때 갖고 있는 한계점을 조금 더 넘을 수 있는 중간 역할을 HBM이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밀고 있는 거는 PIM이라는 거, 메모리 일종의 프로세싱 기능까지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CXL이라고 해가지고 링퀴즈라고 해서 전 옛날에 뭐 우리가 뭐 컴퓨터에서 뭐 버스라고 하듯이 단순히 칩이 아니라 전체 보드 자체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솔루션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메모리를 뛰어넘는 차세대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보면 지금 HBM 차세대에서는 지금에는 롤이 축입이 있고 또 컨트롤러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HBM 내에 함께 구현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 근데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나 CPU를 만드는 인텔하고 이제 코어를 통해 가지고 HBM 내재 이제 기존의 그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면 그 아파트 내에 컨트롤 같이 넣겠다라는 네. 거. 그럼 부피를 더 줄일 수 있고 속도도 더 빨라지게 해서 이런 쪽으로 저는 차세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후공정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거나 뭔가 좀 복합적으로 돼서 약간 완전 생 메모리 느낌이 덜 나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낸드에서 한 단계 더 나은 게 SSD잖아요. 네. SSD에서도 컨트롤러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메모리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그렇죠. 된 건데 지금 우리가 보통 현재 HBM을 2.5D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2D도 아니고 3D도 아닌 중간적인.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 그 2D와 3D 성격. 아파트로 지은 HBM 메모리만 보면 3D의 성격이 있는데 근데 GPU는 옆에 다른 건물에 있다라는 그렇죠. 말. 결국엔 두 개는 또 2디멘셔널인데 개인기는 이게 아마 6세대나 7세대로 가게 되면은 GPU가 건물의 1층에 주상복합까지 들어오는 게 완전한 3D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차세대 중에 또 하나는 완전한 3D가 구현이 되는 HBM도 3D 될 얘기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하죠. 맞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기술 얘기만 계속 했으니까 네. 아까 엔비디아 얘기 이미 하셨고 전체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조언 정도 좀 아름답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도 다른 장비 업체들은 별로 우리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패키지나 HM과 네. 관련된 쪽에 결국에는 메모리 칩과 칩을 연결하는 본딩 쪽의 장비들이 굉장히 최근에 또 어제는 또 세메스에서도 네. TC 본더 얘기가 나왔었고 한미 반도체에서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한화기계 쪽에서 우리 이제 하이닉스 납품하겠다고 또 뉴스가 얘기가 있었죠. 나왔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앞으로 국내 소부장 쪽에 생태계 쪽에서 많은 이제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독점 체계에 있던 것들이 이제 과정으로 가면서 단일 고객이었었는데 또 듀얼 고객으로 가는 거꾸로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되는 거죠. 비즈니스적으로 묶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 동지가 오늘 적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또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 납품하게 되면 어제의 불편한 관계가 또 앞으로 나의 최애 고객이 될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고요. 있죠. 이러면서 단순히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공급망의 큰 변화의 시작이 됐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기존의 단일 공정 하나의 장비를 보는 입장에서 조금 더 고객하고 커스터마이즈드 되는 쪽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 업체들하고 이제 소재 업체들 쪽에 좀 더 눈을 돌려주면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쉽지는 않은 일인데 네.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와 함께 계속 하시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해안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삼성전자가 왜 엔비디아양 HBM 납품에 고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저는 좀 찾아볼 수가 있어서 네. 다행이었다라는 시간이었고요.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